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된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 여당 원내대표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정도로 속이 탔습니다. 마침내 결과는 가 160표, 부 134표,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60표, 가결 정족수인 150표를 넉넉하게 넘겼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여당 의원들은 환호했고 결사반대였던 한국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과 야당 일부 이탈표까지 포함해도 130석 남짓. 결국 자유투표에 나선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30명 가까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었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으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표결 직후 청와대는 국회 협조에 감사 논평을 냈고 여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따로 찾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몸을 낮추고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더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찬성률은 54%로 대법원장 인준안 가결 사례에서 역대 최저치입니다. 여권으로선 총력 설득 작업이 통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야당, 특히 국민의당과의 협치라는 과제도 무겁게 확인한 셈입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을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두 최고 사법기관의 성향을 진보 일색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인원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우려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한 이유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첫 일성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약속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습니다. 앞장서서 리드를 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원 인적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판사를 탈피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관 물망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런 변화는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1, 2심에서 다른 결과가 이어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법행정개혁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의 비서조직인 법원행정처의 규모와 기능 축소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기 전 추진됐던 고등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인사개혁 논의도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국법관대표 회의에서 요청했지만 양 대법원장이 거부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도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열린 평창의 밤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메달을 공개하고 김귀진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에게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연설에서는 어렵지만 가치 있는 도전에 나서려 한다며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 한다면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남한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 북한이 2차례 참여했다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야만 하는 길인 만큼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함께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올림픽이 대회 안전과 운영 모든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놀라운 응집력과 열정, 높고 성숙한 민주의식. 저는 이런 국민이 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홍보 총력전을 펼친 문 대통령은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축하 공연에 맞춰 김정숙 여사와 다정하게 춤을 춰 큰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298표 중 가 160표, 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뿐만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들께서도 안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신 입법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죠. 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석 의원 298명 중에 찬성이 160명, 반대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이 160 나온 거는 뭐 어쩌면 당연한 결과고요. 근데 무효 3명이 난 항상 궁금해. 무효 3명은 뭘까요? 동그라미 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국민을 대표한다는 놈들이 말이야. 저쪽에는 대표성 없는 애들 많아요. 이름이 틀려서 말이야 무효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진짜 그럴 수가 있나요? 네, 한문을 뭐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바꿔야 돼요. 일본의 수개표처럼 어떻든 그 뜻만 알아먹을 수 있으면은 찬성 반대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것도 뭐 전자개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검표하잖아요. 간표. 근데 거기서 무효가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명수라고 이름을 직접 썼다? 이것도 찬성표로 넣어주거나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박주민 의원 나오면은 그 간표 요원이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예. 나오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게 기권표가 되는지 정말 궁금해.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어쨌든 298명 중에 유일하게 참석 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배광덕. 들어가 계시죠. 큰 집에. LCT 비리로 지금 자유한국당 배광덕 의원은 지금 감옥에 계시고요. 그분을 제외한 전원 출석. 엄청난 일입니다. 그 사람 혹시 그 국회 정기회 중요한 거라고 외출 허가 같은 거 안 해주나요? 옥중 투표 이런 거. 그럼 여기에서 160표 중에 반대표가 134표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분석이 됐나요? 그건 형님이 하셔야지 왜 남한테 물어보시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107석이고요. 바른정당이 20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127석이죠. 거기 대한애국당 한 명이 있습니다. 예, 그럼 128석. 무소속 1명. 이정현, 그럼 129석 가요. 그러면 여기에 5표가 더 붙었거든요. 5표가 더 붙은 거는 국민의당 표 중에 일부도 있을 거라고 보면, 물론 바른정당도 뭐 당론 투표를 안 하고 소신 투표를 했을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제가 발언권을 좀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표결 숫자까지 맞췄기 때문에 160명?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의당 표가 한 5석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김명수, 인준 찬성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5명을 색출해야 되나요? 아니 뭐 색출까지는 필요 없고 그 당에도 뭐 김명수 후보자를 개인적이든 뭐 안철수 대표를 따라서 하든 간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김명수 후보자의 표결 결과는요. 안철수의 대망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당신들의 결과 존중하게 해버리잖아요. 쿨하게 우리는 반대했지만. 근데 국민의당만 해도 오늘 방송은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 열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찬성으로 당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철수만 자율투표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반대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는 반대란 말을 못하죠. 왜? 정치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율투표의 의미는 저를 따르시는 분들은 반대로 투표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0석 정도의 정당이 안철수 대표의 뜻을 따라서 찍은 사람의 표가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5석에서 10석 사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철수의 정치적 패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행보가 왜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진정성 문제인데요. 나쁜 짓 할 때는 당론으로 결정하고 좋은 짓 할 때는 알아서 투표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초보적인 안 좋은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당에서 오전에 내내 회의를 해서 어쨌든 박지원과 당대표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론으로 결정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가 이제 오간 것 같아요, 공방이. 그런데 끝까지 이제 몽리를 핀 거죠. 알아서 하게 놔둬. 그러면 어떤 수가 있냐면, 아까 권 PD가 분석한 대로 만약에 바른정당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한두 명이라도 반대한다고 한다면 또 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알아서 투표. 그러면 내가 당론을 결정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당 안철수 총수는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알아서 반대를 던졌더라면 부결이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니냐. 또는 내심 속으로는 부결을 원했는데 그걸 차마 입 밖에 못 내고 나서 그런 식으로 말을 외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라는 당 안팎에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죠. 안철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 보여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전화까지 했어. 그게 밝혀졌어. 그런데 각종 지방 돌아다니면서 팔도 홀대론을 지금 주창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본인 입장에서 당론으로 찬성을 합시다 라고 하면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선명한 야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럼요.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당론으로 반대합시다 하면 여론의 역풍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비열한 방식으로 우리는 당론 같은 거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서 투표하세요. 그리고 가로 열고 속마음으로는 반대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민의당 의원총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CR도 안 먹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김명수는 가결됐고 사실은 정치적 선택,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노력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안철수가 주장하거나 바랬던 게 뭐냐. 김명수도 부결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안 먹힌, 시도 안 먹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각 당에는 잠깐의 축하와 뭔가 존중한다 이렇게 쿨하게 갈 수 있지만 안철수만큼은 속으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나를 안 따르는구나 하고는 지도력의 한계를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아까 이제 권비가 슬쩍 지나쳤는데 대통령이 직접 안철수 당대표한테 전화를 했고 가기 전에 그다음에 더더욱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추미애 당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가 또 사과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같이 안철수와 회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열어놨으면 안철수가 사람이라면 적어도 당론으로 결정해서 강력하게 야권 연대에 시발점을 출발했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건 야권의 협치를 열어놓은 대통령의 전화와 추미애의 사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추미애 당대표가 안철수와의 회동을 즉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후에 협치를 통한 국회 정상화, 행정부의 정상화를 꾀할 위해서 대화의 교두부가 확보가 되는 굉장히 좋은 계기를 놓쳤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신변님 말씀 중에 안철수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뭐 갑오징어라도 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는요. 이따가 잠시 후에 와서 하겠습니다. 홍준표와 안철수와 유승민이 세 명이 야권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은 거의 침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홍준표와 안철수는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과거에 말이죠. 우리 국민이 지금은 국민이 아니에요. 이제 국민에서 시민으로, 시민과 인민과 민중으로 이미 승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의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곳곳에서의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말이죠.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당이 있으면 이 당에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적폐 청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치를 떨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렇죠. 지난 9년 동안. 그러면 안철수가 인기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현 정부의 적폐 청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오히려 더 앞서 나가서 제안을 하면 인기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치를 잘못 배우거나 또는 이 사심이 있는 거야. 뭔가 이 정부가 잘 나가는 걸 막고 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심이 보이기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나가고 싶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노령연금을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요. 안철수는 30만 원을 주라고 촉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북한 제재 압박을 발표하면 제재 압박하지 말고 6.15 성명과 14선언 이행하라. 당장 북한과 대화하라고 촉구하면 안철수 지지율은 올라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국민이 아니라 이제 시민과 주권자인 민중과 인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다 더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 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하고 홍준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과거 70년 동안 해왔던 적폐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현 정부를 반대하면 자기 위치가 올라가고 인지도가 올라가고 당대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럴지 몰라도요. 지금은 오히려 퇴화되고요. 소멸될 과정을 밟은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안철수. 지금도 빨리 늦었어? 아니 안 늦었어요. 지금도 현 정부에 적극 협조하고 적폐 청산에 앞장서십시오. 그래야 정치 생명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 협조하면 돼. 근데 그게 이렇게 이제 쓰일 수도 있어요. 뭐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까지 받아서 자기 계보 국회의원들한테 찬성하라고 했어. 라고 실드를 칠 수도 있겠지만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로만 보면 안철수는 여전히 목리를 한번 부려보고 싶었던 모양이고요. 아니, 그 사진만 한번 보십시오. 꼬라지가 나하고 목리가 가득 차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촌에서 애들하고 옷 벗고 놀 때 말이야. 목리 애들 얼굴 다 보이잖아. 아무 이유 없이 목리만 피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이때 다 저놈도 찬성하자 선언하고 추 대표하고 다음에 회동하고 그래서 합치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해보는 것도 본인한테 절대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목리만 피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이 안철수 이분이 오전에 의총에서는 무조건 알아서 찍게 냅두자. 끝까지 개겼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가결이 됐다는 소식과 동시에 이 양반이 청주에 계셨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안철수 씨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에 참가 못합니다.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주에 계셨다는데 여기서 청주에서 또 이런 논평을 해요. 좀 재밌는 논평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려줬다. 이번 국회 결정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 예라이. 정부 여당 그리고 청와대의 국회 모독으로 전국이 경색됐지만 국민의당의 결단으로 의사 일정이 재개됐고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 또 숟가락 또 얹는 거야. 내가 협조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드디어 안철수 씨가 신비에 짱돌 맞는 사람으로 등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 못하겠는 게 본인이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요.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맞죠. 이제와 새삼스럽게 당론 안정할 테니까 알아서들 해. 그리고 나머지 박지원, 정동영, 전정배는 찬성합시다라고 외친 거거든요. 안철수 정치적 패배예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거짓말로 또 극복하는 거죠. 정말 지난번에 녹음 사건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유체이터합법처럼 지가 반대해놓고 내가 협조했으니까 된 거지? 나 진짜. 그래도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요. 그다음에 또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했잖아. 김명수 명분이 없는 때문에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적극 도와주고 야당 협치로 돌아섰으면 자기들 품위도 올라가고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찬성해놓고 욕 처먹잖아요. 5배밖에 안 되면서. 근데 또 안철수의 그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안 대표는 엄정한 중립을 지켰다. 가부 어느 쪽에 서지 않았다. 기고 잡아. 막상 정책을 맡고 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번 국회 인정 과정에서 물론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도 느꼈습니다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우려와 걱정도 제가 모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통과될 거 예상은 하셨습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다만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기다렸을 뿐이고 어찌 될 걸 예상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을 낙담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그 사법부 이제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으로서 후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슬그럽게 잘 헤쳐나가서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처럼 제가 먼저 앞장서서 리드를 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취임을 하고 난 뒤에 조금씩 청사진을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저는 원래 잘난 놈들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저희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구성원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4,839명이 참여를 했더라고 설문에 판사 직원 다 합쳐서. 그래서 이분들이 몇 프로로 대법원장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적합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조합원들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예전에 과거 9년 동안 새누리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공로 법원본부를 공격한 말이 있어요. 쟤네들 전부 다 종북주의자들이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법원이 굉장히 노조 활동이 활발해진 지역이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런데 94%가 찬성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북한도 아니고요. 얼마나 이분의 인품이 있었더라면 굉장히 배타적인 법원 노조 조합원들과 판사들이 94%가 찬성했는데 이 5천 명 중에 4,800명이 거의 90%가 참여해서 설문조사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으신 분이더라고. 김명수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고 춘천지법원장 그 시절의 일화들이 이렇게 보도로 나오는데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은 그걸 한데 본인이 직접 숟가락 물을 따라 주는 사람이고. 그래요? 그런 정도 인품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어쩌면 법원장 자체가 무소불위 권력 아닙니까? 지방 내려가면. 그렇죠. 근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주요 간부들을 모아서 의견을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적이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 시스템이 대법원에도 분명히 도입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고요. 오늘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그걸 하더라고. 보고서. 청문 보고서. 청문 보고서를 이렇게 읽는데 보면은 반대하는 건 뒤에 들리지도 않았고 찬성하는 이유들을 쭉 나열하거든요. 그 말을 반대하는 그들이 읽으려고 하니 얼마나 속이 쓰리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사법개혁의 정말 적임자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은 좀 흠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쳐. 어떤 과정상. 그 모든 심판을 내려줘야 되는 판사.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그렇게 흠결 없기도 드문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던 이유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를 경험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공직사회는요. 직하향적인 명정체제였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요. 이게 과에서 토론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런 계급 문화 속에서 최고의 수장들이 토론을 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그리고 그 토론 결과를 기관장이나 대표가 그걸 수용한다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게 관료주의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관료주의에 타파해야 국민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분이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명수 후보자가 들어오면 무엇이 달라지겠냐 하는 것들이 이제 그간의 발언들이나 청문회 할 때의 답변들로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법원 행정처의 권한과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사실은 대법원장의 수족 노릇을 했던 바로 그런 기관이고 판사가 출세하려면 법원 행정처는 한 번쯤 거쳐줘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법부의 마치 무슨 법칙처럼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이었어요.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에 현직 판사들은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저는 계획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죠. 판사들은 판결을 내야지 뭐 거기서 행정을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열받는데 뭐냐면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 예산권과 인사권이 마치 고난인데 권력인 것처럼 그동안 행사를 한 거예요. 이쁜 새끼는 좋은 부서로 나쁜 새끼는 지방으로 발령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원래는 있잖아요. 판사가 인사나 예산에 신경 안 쓰고 재판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행정처예요. 법원. 이해 가시죠? 근데 행정처가 그거를 남용을 해서
판사들의 목을 죄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행사를 안 하겠다. 오케이,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여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사나 예산을 일정 룰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배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인사가 불편함이 없이 제공하고, 너희들은 재판에만 신경 써. 그리고 우리는 서비스만 제공할게. 이런 마인드로 법원 행정처가 바뀐다면 역대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법원에.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사법부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비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마인드가 이런 식인 거죠. 뭐 그래서 진보적 뭐 법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사실은 속에서 숨어 있는 게 보수 야당들의 속내가 아니겠냐 이런 건데 아까 말한 지방 법원장을 하면서 주요 의사 결정은 법원에 있는 간부들과 같이 했다. 요것이 이제 나중에 이런 게 보여요. 대법관회의 다음에 전국 법원장회 이런 건 상식으로 있는데 그렇죠. 하나 더가 뭐냐면은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 간부들까지 포함되는 그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법부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꾸준히 판사들로부터 제기되어 왔던 요구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양승태가 그래 그럼 만들자라고 안까지 만들어놓은 상태가까지 와 있는데요. 예. 대법원장이 바뀌고 나면 이런 것들은 바로 시행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저는 전국 판사 노동조합으로 승격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당시에도 사실 이걸 논의가 됐으나 일부가 제안을 했다 하더라고요, 회의에.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섭권을 갖기 위해서는요, 판사협의회나 판사 노조가 애국처럼 선진국처럼 만들어져야 이런 인사권과 부당한 외부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저항력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는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판사 노조를 출범하는 것이 좀 맞다. 이후에 발전해서 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건의권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는 상설 기구화가 됐어요. 양승태가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안만 나와 있는 상태라고요. 예, 규칙 안까지는 만들었어요. 법령이 제정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규칙 안까지 만들어진 것에 대한 결과는 뭐냐면 법관 대표자 회의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권고안 내지는 자문기구 역할밖에 못해요. 현재 상황이 그렇고 이것이 권고안 자문기구에서 의결권을 갖는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 법원조직법이 개정이 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국회 회기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이것이 의결권을 갖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표 판사들이 모여서 법원 행정이라든지 인사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아마 많은 그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것 말고도 뭐 이제 지금 사법부 개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가깝게는 뭐 양승태 블랙리스트도 있고 그것 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요. 저번에 제가 한번 방송으로 말씀드린 적 있어요. 상고법원. 네. 대법원에서는 사회적인 중요 사건만을 다루고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하는 뭐 민사 형사 재판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상고법원으로 따로 하는 그 안도 있어요. 그건 양승태도 뭐 찬성했던 그런 안이고, 다음에 상고 허가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적체가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대법관이 총 14명인데 그 숫자도 좀 늘리고 그러면서 법관들의 업무량도 좀 줄이면서 양질의 재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상고도 뭐 하려면 끝이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요거는 결과가 뻔한데 왜 대법원에 올리냐, 2심으로 끝내. 그래서 상고를 허가해주는 뭐 이런 제도도 여러 가지 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배심원제도 또 논의가 돼야 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요, 김명수는 우리가 오랫동안 접해온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지만 이분을 대표로 하는 사법부 개혁에 있어서는 확실한 적임자 같고요. 사법부만 제대로 바뀌고 사법부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왜 무슨 사건들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말도 안 되는 판결들 때문에 미쳐버리는 상황들 왔잖아요. 현재도 무슨 구속영장 하나 발부해주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발부 안 해주는 일종의 적폐 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만 제대로 개혁이 돼도 우리가 억울한 일은 별로 안 당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원래 관료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김명수 할아버지가 와도 신뢰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뭐 축하하는 날에 제가 고춧가루 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사법부 개혁에 있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사법개혁의 진행 과정을 보고도 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법개혁 공감위원회라든가 이런 범국민적 기구를 만들어서 함께 개혁에 나선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대법원에 무한한 신뢰를 보낼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 판결에 있어서 신뢰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 569기 공론화위원회처럼 사법개혁위원회를 국민으로 꾸려서 거기에서 심의도 받고 보호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부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 준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하고도 맞닿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쨌든 축하드리고 좀 더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에 앞장섰으면 좋겠다. 특히 첫 번째로 할 건 전 블랙리스트부터 조져야 된다.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판사를 줄을 세워가지고 말이야. 너는 빨갱이 판사, 너는 무슨 극우 판사 이런 개 같은 찢어 죽이고 싶은 생각인 거예요. 그 당사자 작성한 놈들은 대법원 앞에서 있잖아. 짱돌로 조사해서 뼈 없는 닭발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국민이 만들어야 된다.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 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다산 신도시 다산역에 위치한 힘찬 건설의 헤리움 그랑비스타 상가와 오피스텔을 소개합니다. 8호선 다산역에서 잠실역까지 9정거장, 20분 만에 주파하는 쾌속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대안으로 50만 평의 녹지와 친환경 공원의 여유를 느껴보세요. 오피스텔 1196세대의 고정 수요가 있습니다. 32,000세대의 배후 수요를 갖춘 마지막 신도시 다산에서 각종 프리미엄을 초반 투자로 빨리 가져가세요. 분양 문의 1800-4603, 문자 문의 010-5380-8497.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김명수 후보자를 어찌 됐건 안철수가 찬성했건 반대했건 국민의당 캐스팅 보트라는 건 이제 확실해졌어요. 김희수 한 명과 김명수 한 명. 마치 형제분인 것처럼 김희수, 김명수. 그러네요. 숫자 돌림.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당이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치적 위상은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선 조작에 그 전에 탈당에 해서 정말로 싫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무난하게 개혁을 하려면 결국은 국회 통과잖아. 모든 법도 다 마찬가지고. 절차적 민주주의 때문에 그렇죠. 그 상황에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찬성만 해주면 못할 게 없는 거야. 어떤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개헌을 제외하고는 다 가능해요. 그러면 그 값이 올라간다 그러죠. 몸값이 올라가면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두려운 게 그럼 국민의당도 나름대로 보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는 적폐들이잖아요. 안철수부터가. 결국에는 이 맛, 국민의당을 막 살살 꼬드겨가지고 국회에 통과에 어떤 맛을 들이면 결국에는 국민의당의 적폐 세력과도 손잡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애매모호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좀 그런 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거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하고만 잘 가면 무리 없이 국회 끌어가겠네. 요소야대가 된 보람이 있네. 이렇게 느끼고 그 단맛을 쭉쭉쭉 빨아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나고 보면 박근혜 정부가 탄핵됐을 때 국회도 같이 탄핵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지울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가 촛불을 계속 켜서 국회를 재구성했어야 되는 게 적폐청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였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지지자들도 어느 순간에는 국민의당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끌어안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당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거냐, 아니면 안철수의 사익을 또는 안철수의 정파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거냐, 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끌어안더라도 다중의 의견은 안철수의 정치가 다시 부활하거나 또는 안철수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 유력하거나 하는 시기는 이미 넘어버렸다. 왜 그러냐면 국민이, 제가 계속 국민 얘기를 저도 놀랜다니까요. 택시 기사분들이 변한 걸 보면요, 이건 있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일 만큼 많이 변했어요. 완전히 시민으로, 주권자의 시민으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국민의당을 끌어안아도 우리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저는 끌어안아야 된다. 예, 전혀 염려 안 해도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저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한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못마땅한 상황인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계속 국회가 어떤 논란에 휩싸이고 뭐 때로는 낙마시켜버리고 부결하고 이러면, 그래서 적당한 타협. 그래서 이게 딜레마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일반 국회의원들 중에 다수는 보수 따라가는 경향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오늘 투표 결과를 보면 안철수는 사실 국민의당의 장악력을 잃었다고 보거든요. 마치 자기가 찬성해서 통과된 것처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있지만 사실은 반대한 입장이라고 보면, 그러면 저는 뭔가 여기서 국민의당 내부로 들어가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분리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의 생각에 저는 동조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리될 거예요. 소수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들은 평생을 민주화 운동을 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철수 말을 따른다 하더라도 뒤통수가 엄청 부끄러울 거예요. 창피하고 자기 삶을 전체를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투표 한 번에. 그러면서 그게 잦으면 자기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다중이 지지하는 또는 우리가 말하는 민주정부 3기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텃밭이 호남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호남인들이 사익을 추구한다 해도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양심을 배반하거나 다중에 민주 3기의 이 지도부의, 쉽게 말하면 이 3기 이 정부의 정책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가는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찬성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반하는 국회의원들은 소수로 몰릴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권 PD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화될 거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더 심해지고 안철수는 팽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극중주의라고 우리가 비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발현된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의당 의총에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데 속내로 봐보면 바람직한 흐름은 찬성이 맞는데, 찬성이든 반대든 정치적인 부담이 크니까 여러분들 소신껏 투표하세요. 나는 찬성하라고 말 못해요. 요거거든요. 속내에 들어있는 건. 극중주의적 개념으로 굉장히 묘한 양다리를 걸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반대를 장론으로 할 때는 그 안철수의 생명이 더 빨리 끝나버릴 수가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을 거예요. 안철수가.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 사람들만 해도 안철수보다 훨씬 뭐 경력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보고, 심지어는 김동철 원내대표까지 찬성합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그 의총을 안 가봤지만 우리 대표는 반대하는 걸 바라네라는 게 느낌적 느낌이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당에다가 엄청난 핵폭탄이 떨어질까봐 나름 그 당에서 좀 꽤나 방귀 낀다는 사람들이 의총장에서 마이크 잡고 찬성하자고 독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지금 그 사이에 의총을 해놓고 충남을 내려갔단 말이에요. 결과가 되게 궁금했겠지. 근데 대충 표 계산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으면 5표, 많으면 10표 정도밖에 자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욕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50표 넘기면 인준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한 151표나 이렇게 나오면 안철수가 노리는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결은 시켜주되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거. 근데 160표, 그러니까 최소로만 보면 5명 정도만 반대한. 이 상태로 보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자꾸 그 당을 분열시키는 이제 그걸로 작용을 해요. 이상돈 의원만 해도 언론에 대놓고 안철수를 거의 바보 만들더만요.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을 보면 5명밖에 안 되니까 뭐 정동영도 있을 거고 손정배도 있을 거고 박지원, 김동철 이런 사람들이 다 안철수에 반대를 했어요. 그럼 그 당이 당대표에 영이 서겠어요? 아이고 대선 주자랍시고 그래도 당원들이 뽑아주긴 했지만 저 바보 이렇게 현역 의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가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 계산도 없고 이 양반 말하는 거 보면은 정치적으로 정말 노련한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의총하는데 발언하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대학생 하나가 와서 정치 같은 거 잘 모르는 대학생이 굉장히 언론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깝깝한 그런 느낌. 심지어는 받은 정당에서 하태경도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상황 파악도 못하는 명확하죠. 사람이에요. 이럴 때 만약에 던졌으면 찬성표 던져라. 그랬으면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개선이 굉장히 쉬워졌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서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이득이 돼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안철수가. 그런데 그 아까 권PD가 얘기한 그 대학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를 어차피 통과될 거라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라도 자기가 얻어먹어야 되는 그것마저도 못 얻어먹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오로지 목리만 가득 차 있는 거야. 고집과 목리와 질투심만. 다시 말씀드려요. 답답해. 그 정도 목리를 박근혜 때 부렸어야 된다고. 그러면 영웅됐지. 그랬지. 박근혜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내가 그래 그 열받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안철수 부류의 정치인도 그렇고 보복 안 할 걸 아니까 마치 지금에 와서 민주투사가 됐냐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예요. 선명야당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현 정권이 독주하거나 독재를 하면 우리가 강하게 막아서겠다 이런 건데 박근혜 때는 찍소리 못하고 뭐 세월호네 뭐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치적 발언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오늘날 민주정권이 들어서니까 민주정권에 대항해서 선명한 야당 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보기에 선명은 뭐예요. 이명박 지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난 그래서 사실 그 말 안 믿다 요즘에 완전히 믿다로 바뀌고 있어 지금. 아니 그게 그래서 우리 그 트윗계 그 김빙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안철수는 이명박의 아바타가 아니라 이명박 미님이다. 미님이다. 작은 이명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으로 한번 가보면 그래도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제 자리 보존하게 생겼네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민주당 내에 어떤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밑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바라보냐면 민주당 지도부나 여권의 핵심은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 사안들로 원내대표 물러나 당대표 물러나 하면 또 초반 개혁 드라이브에 또 콜린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원식 원내대표 최근에 어떤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김희수 헌재 소장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전략적 미스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사건마다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시켜버리면 중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근데 이걸 가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제 여당 자체는 좀 안정이 되죠. 이런 것이 통과되고 나면 그동안 공격했던 비주류 의원들도 고생했네. 그리고 찍소리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당이 안정이 되면 청와대나 행정부가 일하기에는 굉장히 좀 편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이제부터는 무슨 전쟁이냐 다 아시겠지만 예산 전쟁입니다. 지금 예산에 관련해갖고 정부가 내민 예산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깎이긴 할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딜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그 정당이 안정되고 그 여당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그 예산안을 하는 것과 당대표 사퇴하고 막 원내대표 사퇴하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이라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술 한잔 하겠네요. 울면서. 이분이 또 울컥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어쨌든 끝나고 나서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국민의당 협치 한번 하는데 머리 맞대고 얘기하자. 그래서 뭐 크게 둘이 웃고 악수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국민의당이 정상적인 정치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좀 높게 평가하고 만약에 안철수가 계속 몽리를 부린다면 저는 사실상 김동철 원내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지도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웃음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정부가요. 촛불 정부라고 오늘 유엔에서도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해야 될 의무는 여야를 막론하고 쌍수를 들고 찬동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뭐 얻은 것도 없어 안철수가 보면. 그러면 계속 몽리만 부리면
원내대표 중심으로 지도력 다시 세워야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당대표 출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원내도 아니고 원내 40석 정당의 대표면 지도력 발휘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 밖에 못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오늘 드러난 거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의원 시절에도 국회의원직을 성실하게 하거나 국회의원들과 상호 소통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거나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내에 원내 내의 정치를 거의 초보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영악하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게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예언이 하나 확실해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원내라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안철수는. 그렇죠. 보궐선거에 100% 출마한다. 그리고 시선은 서울시장에 띄워놓지만 그러면 내가 양보할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간다. 근데 노원표가 못 나가니까 100% 송파을 최명길 자기 당의 자리인 송파을로 나간다. 그래서 나도 원내가 돼서 뭔가 영향력을 더 발휘하고 싶다가 안철수의 앞으로 장기적인 밑그림이 될 것이다. 그럴 겁니다. 거기서도 어려울 텐데요. 안철수님 화이팅! 뻔히 수가 보이는 정치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파팜이라는 것도 있잖아. 아, 저 사람 되게 막 어리숙하고 착한 줄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미담 투성이야. 이런 정치인이 아니고 우리가 봐도 수가 다 읽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고 존경합니까? 새정치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바로 그분 극중주의자 안철수님. 오늘 당신 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당론을 결정 안 했기 때문에 아 우리 당 안철수 총수는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알아서 반대를 던졌더라면 부결이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니냐 또는 내심 속으로는 부결을 원했는데 그걸 차마 입 밖에 못 내고 나서 그런 식으로 말을 외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라는 당 안팎에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죠. 안철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 보여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전화까지 했어. 그게 밝혀졌어. 그런데 각종 지방 돌아다니면서 팔도 홀대론을 지금 주창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본인 입장에서 당론으로 찬성을 합시다 라고 하면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선명한 야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럼요.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당론으로 반대합시다 하면 여론의 역풍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비열한 방식으로 우리는 당론 같은 거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서 투표하세요. 그리고 가로 열고 속마음으로는 반대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민의당 의원총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씨알도 안 먹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김명수는 가결됐고 사실은 정치적 선택,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노력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안철수가 주장하거나 바랬던 게 뭐냐. 김명수도 부결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안 먹힌, 시도 안 먹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각 당에는 잠깐의 축하와 뭔가 존중한다 이렇게 쿨하게 갈 수 있지만 안철수만큼은 속으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나를 안 따르는구나 하고는 지도력의 한계를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아까 이제 권비가 슬쩍 지나쳤는데 대통령이 직접 안철수 당대표한테 전화를 했고 가기 전에 그다음에 더더욱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추미애 당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가 또 사과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같이 안철수와 회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열어놨으면 안철수가 사람이라면 적어도 당론으로 결정해서 강력하게 야권 연대의 시발점을 출발했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건 야권의 협치를 열어놓은 대통령의 전화와 추미애의 사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추미애 당대표가 안철수와의 회동을 즉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후에 협치를 통한 국회 정상화, 행정부의 정상화를 꾀할 위해서 대화의 교두부가 확보가 되는 굉장히 좋은 계기를 놓쳤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님 말씀 중에 안철수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뭐 갑오징어라도 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는요. 이따가 잠시 후에 와서 하겠습니다. 홍준표와 안철수와 유승민이 세 명이 야권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은 거의 침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홍준표와 안철수는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과거에 말이죠. 우리 국민이 지금은 국민이 아니에요.
이제 국민에서 시민으로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된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 여당 원내대표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정도로 속이 탔습니다. 마침내 결과는 가 160표, 부 134표,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60표, 가결 정족수인 150표를 넉넉하게 넘겼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여당 의원들은 환호했고 결사 반대였던 한국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과 야당 일부 이탈표까지 포함해도 130석 남짓. 결국 자유투표에 나선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30명 가까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었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으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표결 직후 청와대는 국회 협조에 감사 논평을 냈고 여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따로 찾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몸을 낮추고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더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찬성률은 54%로 대법원장 인준안 가결 사례에서 역대 최저치입니다. 여권으로선 총력 설득 작업이 통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야당, 특히 국민의당과의 협치라는 과제도 무겁게 확인한 셈입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을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두 최고 사법기관의 성향을 진보 일색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인원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우려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한 이유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첫 일성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약속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습니다. 앞장서서 리드를 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김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원 인적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판사를 탈피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관 물망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런 변화는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1, 2심에서 다른 결과가 이어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법행정개혁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의 비서 조직인 법원행정처의 규모와 기능 축소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기 전 추진됐던 고등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인사개혁 논의도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국법관대표 회의에서 요청했지만 양 대법원장이 거부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도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열린 평창의 밤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메달을 공개하고 김귀진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에게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연설에서는 어렵지만 가치 있는 도전에 나서려 한다며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 한다면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남한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 북한이 2차례 참여했다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야만 하는 길인 만큼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함께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올림픽이 대회 안전과 운영 모든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놀라운 응징력과 열정, 높고 성숙한 민주의식. 저는 이런 국민이 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홍보 총력전을 펼친 문 대통령은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축하 공연에 맞춰 김정숙 여사와 다정하게 춤을 춰 큰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298표 중 가 160표, 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뿐만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들께서도 안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신 입법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죠. 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석 의원 298명 중에 찬성이 160명, 반대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이 160 나온 거는 뭐 어쩌면 당연한 결과고요. 근데 무효 3명이 난 항상 궁금해. 무효 3명은 뭘까요? 동그라미 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국민을 대표한다는 놈들이 말이야. 저쪽에는 대표성 없는 애들 많아요. 이름이 틀려서 말이야 무효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진짜 그럴 수가 있네요. 네, 한문을 뭐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바꿔야 돼요. 일본의 수개표처럼 어떻든 그 뜻만 알아먹을 수 있으면은 찬성 반대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것도 뭐 전자개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검표하잖아요. 간표. 근데 거기서 무효가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명수라고 이름을 직접 썼다? 이것도 찬성표로 넣어주거나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박주민 의원 나오면은 그 간표 요원이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예. 나오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게 기권표가 되는지 정말 궁금해.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어쨌든 298명 중에 유일하게 참석 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배광덕. 들어가 계시죠. 큰 집에. LCT 비리로 지금 자유한국당 배광덕 의원은 지금 감옥에 계시고요. 그분을 제외한 전원 출석. 엄청난 일입니다. 그 사람 혹시 그 국회 정기회 중요한 거라고 외출 허가 같은 거 안 해주나요? 옥중투표 이런 거. 그럼 여기에서 160표 중에 반대표가 134표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분석이 됐나요? 그건 형님이 하셔야지 왜 남한테 물어보시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107석이고요. 바른정당이 20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127석이죠. 거기 대한애국당 한 명이 있습니다. 예, 그럼 128석. 무소속 1명. 이정현, 그럼 129석 가요. 그러면 여기에 5표가 더 붙었거든요. 5표가 더 붙은 거는 국민의당 표 중에 일부도 있을 거라고 보면, 물론 바른정당도 뭐 당론 투표를 안 하고 소신 투표를 했을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제가 발언권을 좀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표결 숫자까지 맞췄기 때문에 160명?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의당 표가 한 5석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김명수, 인준 찬성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5명을 색출해야 되나요? 아니 뭐 색출까지는 필요 없고 그 당에도 뭐 김명수 후보자를 개인적이든 뭐 안철수 대표를 따라서 하든 간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김명수 후보자의 표결 결과는요. 안철수의 대망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당신들의 결과 존중하게 해버리잖아요. 쿨하게 우리는 반대했지만. 근데 국민의당만 해도 오늘 방송은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 열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찬성으로 당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철수만 자율투표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반대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는 반대란 말을 못하죠. 왜? 정치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율투표의 의미는 저를 따르시는 분들은 반대로 투표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0석 정도의 정당이 안철수 대표의 뜻을 따라서 찍은 사람의 표가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5석에서 10석 사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철수의 정치적 패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행보가 왜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진정성 문제인데요. 나쁜 짓 할 때는 당론으로 결정하고 좋은 짓 할 때는 알아서 투표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초보적인 안 좋은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당에서 오전에 내내 회의를 해서 어쨌든 박지원과 당대표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론으로 결정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이제 오간 것 같아요, 공방이. 그런데 끝까지 이제 몽리를 핀 거죠. 알아서 하게 놔둬. 그러면 어떤 수가 있냐면 아까 권 PD가 분석한 대로 만약에 바른정당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한두 명이라도 반대한다고 한다면 또 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알아서 두고 시민과 인민과 민중으로 이미 승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의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곳곳에서의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말이야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당이 있으면 이 당에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적폐 청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치를 떨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렇죠. 지난 9년 동안. 그러면 안철수가 인기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현 정부의 적폐 청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오히려 더 앞서 나가서 제안을 하면 인기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치를 잘못 배우거나 또는 이 사심이 있는 거야. 뭔가 이 정부가 잘 나가는 걸 막고 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심이 보이기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나가고 싶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노령연금을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요. 안철수는 30만 원을 주라고 촉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북한 제재 압박을 발표하면 제재 압박하지 말고 6.15 성명과 14선언 이행하라. 당장 북한과 대화하라고 촉구하면 안철수 지지율은 올라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 이제 시민과 주권자인 민중과 인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다 더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그 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하고 홍준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과거 70년 동안 해왔던 적폐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현 정부를 반대하면 자기 위치가 올라가고 인지도가 올라가고 당대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럴지 몰라도요. 지금은 오히려 퇴화되고요. 소멸될 과정을 밟은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안철수. 지금도 빨리. 늦었어? 아니 안 늦었어요. 지금도 현 정부에 적극 협조하고 적폐 청산에 앞장서십시오. 그래야 정치 생명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 협조하면 돼. 근데 그게 이렇게 이제 쓰일 수도 있어요. 뭐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까지 받아서 자기 계보 국회의원들한테 찬성하라고 했어. 라고 실드를 칠 수도 있겠지만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로만 보면 안철수는 여전히 몽리를 한번 부려보고 싶었던 모양이고요. 아니, 그 사진만 한번 보십시오. 꼬라지가 나하고 몽리가 가득 차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촌에서 애들하고 옷 벗고 놀 때 말이야. 몽리 애들 얼굴 다 보이잖아. 아무 이유 없이 몽리만 피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이때 다 전원표 찬성하자 선언하고 추대표하고 다음에 회동하고 그래서 합치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해보는 것도 본인한테 절대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몽리만 피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 안철수 이분이 오전에 의총에서는 무조건 알아서 찍게 냅두자 끝까지 개겼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가결이 됐다는 소식과 동시에 이 양반이 청주에 계셨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